오늘은 문재인과 이회창의 평행 이론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 되게 민감한 이야기인데? 걱정스러워요. 이게 찬발현 이게 원래 제조기. 일베라든지 등등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정보 같은 거예요. 문재인도 이회창을 따라갈 것이다 하는데 아마 이것을 설파하려고 나오지는 않으셨겠죠. 그렇죠. 이걸 깨트리기 위한 대응 논리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즉 급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자, 시작해 봅시다. 문재인 후보의 이제 대세론이 어찌 보면 4년 6개월 정도가 대통령 후보로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째 재수를 하는 이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2번을 나오는 정말 특이한 이력을 했는데 대한민국에는 2번 정도 출마한 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거의 10년 동안 대세론을 이어오고도 3번의 낙방을 하셨던 3번의 실패를 거두셨던 이회창 전 후보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의 실패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나 이런 분들이 아쉬워하십니다만 사실 민주 진영에서는 승리의 파랑새죠. 고마워. 우리가 승리한 2번의 승리를 모두 이분이 깔아주셨어요. 이분이 비단길을 깔아주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정정 하나 할 것은 2번만 대세론이었고요. 마지막 하나는 대세론이 아니라 완전히 쪼그라든 상태에서. 예, 그렇게 네. 나왔죠. 그래서 한 15% 얻었나요? 그게 놀라운 거죠. 무소속으로서 15%를 얻어낸 후보는 전무후무한 수준이거든요. 무소속이었나요? 그때 뭐 네, 자유선진당인가를 만든 건 그 이후인가요? 예, 그건 이유고요. 그래서 자 이런 이회창의 추억이 우리한테 아련히 남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문재인과 이회창을 비교하면서 문재인도 이회창의 길을 걸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저주 섞인 얘기잖아. 그렇죠. 어차피 이 대세론은 있지만 결국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평행이론 설파하는 악의적인 이론들이 있어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모르니까 표면적인 것만 보고 둘이 비슷한 느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회창의 실패 원인이 아들의 병역 비리 이거 하나에만 국한돼 있는데 사실상 아들의 병역 비리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저쪽에서는 맨날 얘기하는 게 김대엽이 사기꾼이어서 그렇다 또 막 이런 얘기 연락이 하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애초에 정책을 끌어나오고 선거 전략을 끌어나오는 데 있어서 지나친 자신감이 독이 됐을 수도 있지만 너무 덕불장군 형태의 이른바 패권 정치를 했다고 하는 그 증거들이 이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회창 씨는 1935년생입니다.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예, 현재 83세가 되신 건데 이분 고향은 황해도 서흥 지역이에요. 황해도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서석초등학교, 경기중학교, 경기고를 졸업하시고 그 광주 소속 초등학교가 광주예요. 전라도에 있는 광주. 진짜? 거기서 초등학교는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경기고로 간 거니까 몰랐네. 굉장히 독특한 이력인 거예요. 공부를 엄청 잘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분이 원래 어렸을 때는 이제 아버님을 따라서 아버님이 법관이셨으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과정 중에 광주에서도 살았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안 중요한가? 그리고 아니 뭐 흥미롭네. 예. 서울대 법과대학을 나왔고 하버드 대학교, 캘리포니아 버클리 캠퍼스, 야 스펙 죽인다. 극동 국립대학교 또 명예학 박사를 받으셨죠. 뭐 하여튼 스펙은 최고라 치고. 최고입니다. 이분은 뭐 이제 88년 이후에 대법관을 지내셨고 선관위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아니 이때까지는 되게 좋았어. 보수의 아이콘이었어요. 좋았어. 사람들에게 굉장히 대쪽 같은 판사다. 그리고 굉장히 뭐 합리적인 보수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그 기억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영삼 정권이 최초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선 거였잖아요. 그때 감사원장 하면서 김영삼보다 인기가 높았던 맞아. 바로 그런 정치인이었죠. 그래서 김영삼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제 정치적인 인연을 이어오면서 전개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분은 집안이 대대로 금수저고 그리고 이제 친가 쪽은 아버님이 이제 큰아버지 이태규 박사가 세계적인 물리학자였고 아버님은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검찰 서기를 하시다가 서울지검 검사를 하셨고 나중에 이제 지검장과 교정국장까지 근데 가신 분이고요. 일제시대 때 뭐 검사 판사 했다 그러면 뭐 친일을 한 거지.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대를 이은 기득권이 있었고 그래. 그다음에 외가 쪽은 그 전남 단양의 천석군 집안입니다. 또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 그 외가 쪽이 저 단양
단양 쪽에 이제 완전히 큰 부자였고 외삼촌 세 분이 모두 국회의원을 지낼 정도로 막강한 지역 유지구나. 그렇죠. 지역 유지였던 지방 거죠. 토호 뭐 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부인 그러니까 처가 쪽은 또 엄청난 면문가로 장인이 한성수 씨라고 대법관을 역임하셨던 분이고 뭐 처남들도 뭐 대전 고법원장이나 한대현 씨라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치대 교수 뭐 이런 유의 권문세족이야 권문세족. 아무튼 우리가 알려져 있는 정치인 중에는 최고 엘리트 가문의 어떤 후예인 거죠. 그래서 이제 판사 시절은 뭐 무난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신 선포 이후에도 이제 어느 쪽에도 가담을 안 하고 특히 이분이 이제 민청환령 관련자들한테 위죄 판결을 반대하기도 하고 뭐 그리고 군사 정권에 반대 의견을 많이 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친유신 인사는 아닌 걸로 분류가 되긴 했는데 유신에 뭐 그렇게 부역을 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 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동법원 부장판사 등을 해서 그렇게 이제 꼭 압박을 받은 인물도 아니었어요. 적당한 정도 수위를 유지하면서 박정희 정권하고 같이 이제 교감을 해왔던 거죠. 이 양반이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76년부터 81년 동안 지냈거든요. 그때 들어온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인연도 있어요. 이회창 씨는 이제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감사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센세이셔널한 뭔가 그렇죠. 업적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평화아이템 사업, 뭐 율곡 사업, 청와대 비서실 뭐 감사, 뭐 이런 식의 그동안은 이제 건드릴 수 없었던 부분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김영삼 정부의 어떤 그 개혁 이미지도 심어주면서 그렇죠. 대쪽이다 이런 이제 닉네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와 뭐 기무사령부 같은 데를 전부 다 감사했었고 관련돼서 이제 천문학적인 부패 비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성역 없는 감사라는 이 유행어를 만들어내게 되죠. 어쨌든 이때 인기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총리에 임명이 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이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에서 총리로 끌어들였는데 이제 김영삼 정부의 활동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게 됨으로써 그 당시 총리라고 하면은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되는데 이분은 실세 총리를 추구했던 거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김영삼 대통령하고 부딪히게 됐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127일 만에 스스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김영삼보다 인기가 더 좋았다라는 그렇지. 그거잖아. 왜냐하면 영삼이보다 훨씬 개혁적이다. 개혁적이고 네. 강직하다. 그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만두고 난 이후에 인기가 더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96년에 신한국당으로 영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한국당 안에서 이제 총재를 하면서 김영삼 대신에 신한국당은 주물럭 하면서 그 당시에 대선 후보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회창의 대세론 같은 건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긋나기 시작한 게 이인재라는 이제 새로운 후보의 등장인 거죠. 그렇죠. 이인재도 사실은 굉장히 난 인물입니다. 서울대 출신이고 사법고시 출신이고 이분이 법조계에도 똑같이 법조계로 들어온 인물이기도 하고 이분이 최연소 이제 김영삼 정부 안에서 3당 합당 이후에 최연소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고용보험을 처음으로 입안을 함으로 인해서 IMF 때 이제 이 고용보험에 의해서 많은 그 직장인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최고의 업적으로 뽑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 사람이 그런 업적이 있었어? 예, 예. 난 그러니까, 그냥 피닉스 뭐 예. 이거밖에는 생각이 안 났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주 짧은 경기도지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선 후보로 본인이 출마를 하게 됐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너무 등판이 이르지 않았냐라는 전제도 있지만 사실 그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 인기가 거의 최고조에 올라가 있었던 이인재 씨 입장으로는 지금이 최고의 혹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기회는 찬스다 하고 그렇죠. 나왔죠. 그래서 난 기억나. 그때 이 사람이 묘하게 박정희 코스프레도 막 하고 이랬다. 그래서 닮았다면서. 네네. 그 당시 일종의 여론조사 상으로는 그 국민 여론조사 상으로 이회창 씨보다 이인재 씨가 훨씬 더 인기가 높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선이 본격적으로 치러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인재는 경선에서 충분히 자신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신한국당이라는 그런 제도권 여당이라는 게 사실 그 안에서 그렇게까지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졌을까? 라는 건 좀 의문은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국민 지지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당내 세력들을 그렇죠. 가지고 이게 선거 후보를 뽑다 보니까 총재로 있는 이회창이 총재직을 수행하면서 이 경선에 나온다는 자체가 위법이다. 아니, 위법은 아니지만 불합리하다라고 이인재는 주장을 했고 이회창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미 이 당시부터 아들에 대한 병역 비리가 내부적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병역 비리 부분은 사실상 자기네들 경선 과정에서 튀어나온 일종의 자충수였는데 이회창 후보는 이거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말하자면 해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뭉개버렸어요. 그래요. 예. 그 당시 이제 병역 비리로 이게 비리인지 아닌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법적으로 조사를 안 했거든요. 이 법적으로 조사를 안 했다는 부분이 사실 지금도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봐지는 게 그 당시 이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 아시다시피 김대엽 씨라고 사기꾼으로도 불리고 사기꾼 이회창 맞아요? 저격수로도 불리는데 예. 이 사람은 사실상 그 병무청에 있는 병무청 관련된 일을 하던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예. 그 병적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보를 받았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자기가 수사관을 사칭을 했어요, 일단. 그러니까 병역비리 담당 수사관이다라고 자신의 신분을 사칭을 했는데 원래 신분은 모병 담당 부사관이었다는 거죠. 뭐 어쨌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의혹으로 제기될 만한 게 병적 기록표에 이제 수상한 덧붙인 글이 있다. 그리고 본인 사진과 도장이 없다. 철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관공서에서 찍는 공식 도장. 공중불투하게 이렇게 찍히는 거. 찍히는. 그리고 징병관의 직인과 지방병무청의 대조 확인 도장이 없다. 그 다음에 군병원의 정밀 신체 검사 기록이 누락됐다. 그러니까 뭐 구멍이 많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병적 기록서 자체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걸 이제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이제 터뜨린 제기를 한 거죠.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아예 안 했고 뭉갰구나. 이걸 뭉개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뭉개도 대세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 지지율은 이인재 입장에서 자기가 높은데 예? 이회창 씨는 끝까지 자신의 대한 비리나 이런 부분 아들의 병역비리를 밝히지 않은 입장에서 완주를 해서 뽑혀버리고 나니까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불복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렇게 불복을 해서 본인이 나가서 단독 후보로 입후보를 하는데 그 입후보로 인해서 사실상 DJP 연합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무려 490만 표 이상 500만 표에 가까운 표를 이인재가 획득을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표차가 40만 표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인재의 공덕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인재가 끌고 나갔던 보수표에 대한 보수표의 분할이 결정적인 패배를 불러왔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거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그 당시에 여권으로 뭉쳐져 있었으면은 여권표로 갈 500만 표가 이인재 한 사람으로 인해서 다 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원칙 정식대로 붙었으면 450만 표 이상으로 이회창이 이겼을 거다라는 수계산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인재를 일종의 신한국당의 역적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근데 신한국당에서 이인재를 찍었던 외지에서 찍었던 이인재한테 갔던 500만 표는 사실 우리나라 선거제도 안에 늘 상존하고 있는 부동층 또는 중도층이라고 불리우는 별도의 층에서 이게 마련됐던 거란 말이에요. 특히 그 중도층의 역할을 중심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이인재 강원권이라든지 충청권에 몰려있는 이른바 이인재의 충청 지역구 쪽에서 올라온 표들이 많이 집중이 됐었고 원래는 이게 이회창으로 갈 것은 맞지만 DJP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JP 쪽으로 몰려갈 수 있는 야권의 충청표들을
또 이인재가 많이 흡수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양쪽에서 먹었다. 그렇지, 양쪽에서 먹은 거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500만 표를 이인재 개인이 동원했다고 보기엔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그 중간에 껴있다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에이 그럴 바에야 그냥 이인재한테 한번 몰아주지 뭐 이렇게 해서 날라간 중도층의 표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요. 요 부분이 지금 있는 선거에 안철수의 위치하고 비슷하게 데자뷰가 되는 거죠.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지금 안철수의 지지율이 뭐 15%, 16%, 19%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물론 그걸 고지고대로 다 믿지는 않지만 최소한 안철수가 현재 획득할 수 있는 표 중에 대부분이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중도 보수표 또는 무당층의 표들 중에서 얼마만큼 일부는 안철수에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만큼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이회창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위치를 계속해서 아무 흔들림 없이 이어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의 문재인처럼 뭐 문재인은 온갖 풍파를 다 겪기는 했지만 이회창은 그 후로 본인에게 필적할 만한 다른 경쟁자가 없었기 때문에 좀 지리할 정도로 긴 5년의 무풍지대를 지내면서 대세론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오는 거죠. 맞아요. 그때 일단은 대안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지면서 깜짝 놀란 거야.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질 줄 몰랐거든. 근데 처음으로 져봤잖아.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근데 DJ에 필적할 만한 이쪽에서의 그만한 어떤 선수가 도대체 누구냐 없단 말이야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냥 이회창일 수밖에 없고 이회창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우리의 이 위기를 이회창을 중심으로 뭉쳐서 타개에 나가자. 뭐 이러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제 박근혜가 이제 곧이어 등판을 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계속해 보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대세론을 이어오는 과정에 문제점이 뭐냐면 국민과의 소통을 안 한 점이에요. 이회창은 그 당시에 국민들을 직접 만나거나 뭐 대외 집회 참석하다든 이런 정치 활동을 한 게 아니라 거의 거대 여당의 총수로서 굉장히 제왕적인 정치들을 꾸준하게 해오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일종의 이제 이회창의 여러 가지 실책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회창 자체가 가지는 엘리트주의가 너무 드러나 보여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기자들을 만났을 때 고대 나와서 기재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멘트를 비롯해서 인터뷰를 위해서 그 한번 이렇게 집무실에 들어갈 때는 그 멀찌감치서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선민의식에 가까운 태도를 보임으로 인해 갖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 크게 호감을 못 얻는 그런 류의 이제 엘리트주의로 이게 드러나기도 했었고요. 나 이 사람을 이맘때에 야구장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와, 그 사람 자체가 되게 조그매. 근데 그 조그만 사람을 의자 위에 야구장 그냥 의자에 앉히질 않고 그 위에 뭔가를 더해서 뭐라 그래? 그 임금님 앉는 자리처럼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막 그 주위를 그 에워싼 그 느낌이 정말, 의전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하여튼, 그게 참 대단하구나. 막 이런 생각 들었었어, 진짜로. 그래서 서면으로 미리 질문 내용을 다 미리 고지해야 됐고, 5개 이상은 할 수 없고, 뭐 이런 언론에 대한 철저한 권위의식 발휘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많이 흘러나가기도 했고요. 아, 야구장이 아니라 축구장이었구나. 네. 그게 뭐 중요해? 아니야. 갑자기 누가 또 시비 걸까봐. 한일전이었어. 그 이외에 이제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고 그 오이를 씹어 먹는데 오이를 까지도 않고 흙 묻은 대로 그냥 씹어 먹은 흙오이 사건 뭐 이런 것도 비난을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고생들의 어떤 아이돌 팬덤을 빠순이라고. 오빠 부대라고 해야 되는데 오빠 부대를 그냥 빠순이라고 하고 뭐 서민 체험을 하겠다고 러브호텔에서 자다가 뭐 모르고 잤다 뭐 이런 지금 이제 반기문이나 할 만한 엄청난 데서 서민 코스프레 쇼를 해서 표들을 많이 깎아먹은 거예요 결국은. 이 양반은 창자를 뽑아 씹어버리겠다가 최고 아니었어? 맞아. 기자한테요. 그 정도는 내야지. 전에 그 정특리 의원도 그렇고 저 생각도 그런데 이회창은 대세론이었지만 사실 악인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여기서 뒤집히는 거예요. 악인. 네, 그런데다가 이제 총풍 사건. 북한에다가 이제 결정적이지. 북한에다가 돈 주고 총 쏴달라고 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풍이라 그래가지고
국세청을 동원해 갖고 대선 자금 기업들한테 그렇죠. 뜯어낸 거. 요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음 정부 때는 이제 구속조사도 받기도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초호화 빌라를 공짜로 그 당시 뭐 수십억대 빌라를 임대료 안 내고 살아주시는 뭐 스킬을 발휘하기도 했고 뭐 아들의 원정 출산 논란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자잘한 스캔들을 꾸준히 만들어내요. 아, 맞아. 많았어요. 근데 어느 것 하나도 검찰 조사를 받거나 언론에 공개된 바가 없었단 얘기지. 그래서 지지율이나 이미지만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5%에도 못 미치던 그 노무현 후보에 비해서는 충분히 대세론으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깔아뭉갤 수 있다고 깔아뭉갤 수 생각했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가 부정부패, 뭐 아들 홍삼 트리오 뭐 이런 거 막 온로비 튀어져 나가기 사건 하면서 뭐 이런 거. 또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정부가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분은 뭐 그 무혈 입성 한 번의 재수는 간단하지만 그냥 무혈 입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제 결정적인 패착이 또 하나 나오기 시작한 게 결국은 DJP 중 JP하고 연합을 거부해 버린 거예요. 이게 뭐냐면 DJP 연합은 임기 만료에 가서 내각제에 대한 어떤 이견 차이 때문에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JP는 이제 독자적인 정치 노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충청권을 연고로 주장을 했으니까 뭐 본인은 이제 충청권의 어떤 적자로서의 그걸 그 주장을 꾸준히 했어요. 근데 애초에 충청권을 잡은 게 충청권의 민심을 끌어안으면 쉽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인재 때 그 뼈아픈 교훈을 생각해서 저쪽만큼은 내가 탈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JP는 기다렸다 그래요. 어떤 형태로든 제휴가 오기를. 나한테 러브콜이 올 것이다. 러브콜이 올 것을 기다렸는데 안 찾아가요. 대쪽의 자존심인 거지. 그 표를 노무현이 수도 이전 공약을 통해 갖고 먹는다 이거지. 싹쓸이를 해갑니다. 그래서 의외로 나중에 까보고 났더니 지난번 40만 표보다 더 커진. 왜냐하면 500만 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빠져나갈 500만 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70만 표 차로 더 져버린 거죠. 이제 두 번의 이제 재수를 실패를 하고도 이분은 이제 야욕을 못 버리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는 2007년 대선에 또다시 무소속으로 출진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나도 기억이 나는 게 이 사람이 원해서 나온 건 아니었었어요. 별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었는데 이 사람의 어떤 지지자, 과거에 이 사람을 꾸준히 지지했던 사람들이 막 이 사람에게 가서 읍소를 하다시피 하면서 아니 세상에 이명박 같은 사람도 나오는데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느냐. 나라를 위해 나와달라. 막 거의 이 지경이었었거든. 근데 이 보수 지지자들, 이게 보수나 중도 지지자들 중에 그만큼 이해창은 매력이 있는 대안이었고 또 그 당시에는 또 박근혜를 찾아가서 3번 퇴짜를 맞을 정도로 이렇게 그 나름대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그 당시에 워낙 이명박에 대한 어떤 그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압도적인 이명박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 와중에 또 본인이 15% 가까운 표를 300만 표 넘는 표를 차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도 보수층이 아닌 진보나 보수로 갈려져 있는 중도층들은 이회창을 또 선택을 하더라는 거죠. 항상. 그래서 이제 3번의 선거에 있는 나타났던 증거를 보여지게 되면 1, 2번 선거가 있게 되면 중도나 보수층들이 어느 한쪽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의 굉장한 갈등을 많이 하게 되는데 3번 후보가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보수와 진보를 떠난 나머지 세력들은 어느 정도 그쪽에다 표를 몰아주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지금 이 분석에서 15% 정도를 먹은 이회창의 그 지지자들은 중도는 아니었었어요. 이때 선거에서는 그렇죠. 15%는 약간 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를테면 지금 이 오자구도의 상황으로 지금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했을 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합쳐서 대략 한 이쪽이 15%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15%가 이 15%랑 상당히 코릴레이션 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선거는 역대 본 적이 없는 선거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비교하기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건 중도는 아니었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있는 표층 안에서의 표 갈림도 사실은 이제 더 민주의 절대적인 지지 우세가 예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지금 2층에서 확보하고 있는 표수는
약 40%를 전후하는 정도의 전체적인 표를 갖고 있는 것이고 언제나 남아서 상존하는 약 15%에서 20% 정도의 중도 보수파에 대한 그 표에 대한 어떠한 방식의 대응력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선거 전략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반면 교사의 지점을 좀 살펴보자는 거죠. 일단 양쪽에 있는 인물의 어떤 도덕성이나 뭐 이러는 부분은 충분히 검증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넘어가더라도 1차적으로 권위주의적인 엘리트 의식과 패권주의적인 당 운영 또는 정책 운영이 결국은 나중에 가서 그 조직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지지를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하더라는 걸 봤을 때 지금 이제 문재인 후보는 남아있는 대선 기간 안에 철저하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이회창하고 같은 구도의 길을 갈 이유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묘하게 같이 아들 비리에 대한 부분에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 검증이 끝난 사안이고 그 이후로 계속 박근혜 정부나 이런 쪽에서도 계속 2번이 넘는 감사를 통해 갖고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부분인 거를 다시 꺼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수위에 증명하고 강한 역공을 펼쳐서 이걸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의 연상을 통해서 아들 비리 또 거기에 대한 배신감 이런 부분을 떨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맞아요. 사실관계를 떠나서 소문이 나서 이게 이미지가 나쁘게 먹히는 건 선거에 치명적이거든요. 최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하는 그렇죠.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들을 보면은 법적으로 갈 수 있는 문제는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털어오고 가는 것이 대세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현재 나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그 유일한 위크 포인트인 거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치 공세를 더럽게 펼칠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 애들이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죠. 인신공격부터 시작해서 가짜 뉴스나 그 특유의 모함이나 이런 것들을 막 던져낼 것이고 특히 지역주의를 자극하는 정치 공세를 계속해서 펼칠 건데 그때하고 지금은 민주당의 위상이 다른 거죠. 전국 정당으로서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영남 출신으로서 호남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전국 지지율 1위의 문재인은 이회창하고 비교할 수 있는 구석은 사실상 없다라는 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의 핵심인 거고요. 앞으로 이런 류의 정치 공세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 그리고 이런 걸 퍼는 것 자체가 역풍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애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사실관계를 미리 알자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문재인과 이회창의 평행 이론에 대한 허와 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거 되게 민감한 이야기인데? 걱정스러워요. 이게 탄발한 이게 원래 제조기. 일베라든지 등등에서 만들어낸 일종의 정보 같은 거예요. 문재인도 이회창을 따라갈 것이다 하는데 아마 이것을 설파하려고 나오지는 않으셨겠죠. 그렇죠. 이걸 깨트리기 위한 대응 논리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즉 급이 다른 겁니다. 이거는. 자, 시작해 봅시다. 문재인 후보의 이제 대세론이 어찌 보면 4년 6개월 정도가 대통령 후보로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대째 재수를 하는 이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해서 2번을 나오는 정말 특이한 이력을 했는데 대한민국에는 2번 정도 출마한 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거의 10년 동안 대세론을 이어오고도 3번의 낙방을 하셨던 3번의 실패를 거두셨던 이회창 전 후보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분의 실패에 대해서 보수 진영이나 이런 분들이 아쉬워하십니다만 사실 민주 진영에서는 승리의 파랑새죠. 고마워. 우리가 승리한 2번의 승리를 모두 이분이 깔아주셨어요. 이분이 비단길을 깔아주신 분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정정 하나 할 것은 2번만 대세론이었고요. 마지막 하나는 대세론이 아니라 완전히 쪼그라든 상태에서. 예, 그렇게 네. 나왔죠. 그래서 한 15% 얻었나요? 그게 놀라운 거죠. 무소속으로서 15%를 얻어낸 후보는 전무후무한 수준이거든요. 무소속이었나요? 그때 뭐 네, 자유선진당인가를 만든 건 그 이후인가요? 예, 그건 이유고요. 그래서 자 이런 이회창의 추억이 우리한테 아련히 남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문재인과 이회창을 비교하면서 문재인도 이회창의 길을 걸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저주 섞인 얘기잖아. 그렇죠. 어차피 이 대세로는 이제 88년 이후에 대법관을 지내셨고 선관위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 등을 두루 역임하시면서 아니 어떤 이때까지
전까지는 되게 좋았어. 보수의 아이콘이었어요. 좋았어. 사람들에게 굉장히 대쪽 같은 판사다. 그리고 굉장히 뭐 합리적인 보수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그때 그 기억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김영삼 정권이 최초 이제 문민정부가 들어선 거였잖아요. 그때 감사원장 하면서 김영삼보다 인기가 높았던 맞아. 바로 그런 정치인이었죠. 그래서 김영삼하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제 정치적인 인연을 이어오면서 전개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분은 집안이 대대로 금수저고, 그리고 이제 친가 쪽은 아버님이 이제 큰아버지 이태규 박사가 세계적인 물리학자였고, 아버님은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검찰 서기를 하시다가 서울지검 검사를 하셨고, 나중에 이제 지검장과 교정국장까지 근데 가신 분이고요. 일제시대 때 뭐 검사 판사 했다 그러면 뭐 친일을 한 거지. 하여튼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대를 이은 기득권이 있었고, 그래. 그다음에 외가 쪽은 그 전남 단양의 천석군 집안입니다. 또 그래요? 그러니까 부인 그 외가 쪽이 응. 저 단양 쪽에 이제 완전히 큰 부자였고 외삼촌 세 분이 모두 국회의원을 지낼 정도로 막강한 지역 유지구나. 그렇죠. 지역 유지였던 지방 거죠. 포호 뭐 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부인 그러니까 처가 쪽은 또 엄청난 면문가로 장인이 한성수 씨라고 대법관을 역임하셨던 분이고 뭐 처남들도 뭐 대전 고법원장이나 한대현 씨라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 치대 교수 뭐 이런 류의 권문세적이야 권문세적. 아무튼 우리가 알려져 있는 정치인 중에는 최고 엘리트 가문의 어떤 후예인 거죠. 그래서 이제 판사 시절은 뭐 무난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신 선포 이후에도 이제 어느 쪽에도 가담을 안 하고 특히 이분이 이제 민청환령 관련자들한테 위죄 판결을 반대하기도 하고 뭐 그리고 군사 정권에 반대 의견을 많이 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친유신 인사는 아닌 걸로 분류가 되긴 했는데 유신에 뭐 그렇게 부역을 한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 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해서 그렇게 이제 꼭 압박을 받은 인물도 아니었어요. 적당한 정도 수위를 유지하면서 박정희 정권하고 같이 이제 교감을 해왔던 거죠. 이 양반이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76년부터 81년 동안 지냈거든요. 그때 들어온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인연도 있어요. 이회창 씨는 이제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감사원장이 임명이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센세이셔널한 뭔가 그렇죠. 업적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평화아이템 사업, 뭐 율곡 사업, 청와대 비서실 뭐 감사, 뭐 이런 식의 그동안은 이제 건드릴 수 없었던 부분을 건드림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김영삼 정부의 어떤 그 개혁 이미지도 심어주면서 그렇죠. 대쪽이다 이런 이제 닉네임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와 뭐 기무사령부 같은 데를 전부 다 감사했었고 관련돼서 이제 천문학적인 부패 비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 성역 없는 감사라는 이 유행어를 만들어내게 되죠. 어쨌든 이때 인기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자연스럽게 총리에 임명이 되게 되는데 왜냐면 이제 그 당시 이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에서 총리로 끌어들였는데 이제 김영삼 정부의 활동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게 됨으로써 그 당시 총리라고 하면은 얼굴 마담 역할을 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되는데 이분은 실세 총리를 추구했던 거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김영삼 대통령하고 부딪히게 됐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127일 만에 스스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김영삼보다 인기가 더 좋았다라는 그렇지. 그거잖아. 왜냐하면 영삼이보다 훨씬 개혁적이다. 개혁적이고 강직하다.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만두고 난 이후에 인기가 더 올라가죠. 그렇죠. 그렇게 돼서 96년에 신한국당으로 영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한국당 안에서 이제 총재를 하면서 김영삼 대신에 신한국당은 주물럭 하면서 그 당시에 대선 후보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회창의 대세론 같은 건 완벽하게 다 이루어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긋나기 시작한 게 이인재라는 이제 새로운 후보의 등장인 거죠. 그렇죠. 이인재도 사실은 굉장히 난 인물입니다. 서울대 출신이고 사법고시 출신이고 이분이 법조계에도 똑같이 법조계로 들어온 인물이기도 하고 이분이 최연소 이제 김영삼 정부 안에서 3당 합당 이후에 최연소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고용보험을 처음으로 입안을 함으로 인해서 IMF 때 이제 이 고용보험에 의해서 많은 그 직장인들이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종의 최고의 업적으로 뽑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 사람이 그런 업적이 있었어? 예, 예. 난 그게- 그냥 피닉스 뭐 예. 이거밖에는 생각이 안 났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주 짧은 경기도지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선 후보로 본인이 출마를 하게 됐는데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너무 등판이 이르지 않았냐라는 전제들은 있지만 결국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평행이론 설파하는 악의적인 이론들이 있어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시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모르니까 표면적인 것만 보고 둘이 비슷한 느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해창의 실패 원인이 아들의 병역 비리 이거 하나에만 국한돼 있는데 사실상 아들의 병역 비리는 일부분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저쪽에서는 맨날 얘기하는 게 김대엽이 사기꾼이어서 그렇다 또 막 이런 얘기 연락이 하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도 뭐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습니다만은 애초에 정책을 끌어나오고 선거 전략을 끌어나오는 데 있어서 지나친 자신감이 독이 됐을 수도 있지만 너무 덕불장군 형태의 이른바 패권 정치를 했다고 하는 그 증거들이 이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회창 씨는 1935년생입니다.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예, 현재 이제 83세가 되신 건데 이분 고향은 황해도 서흥 지역이에요. 황해도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서석초등학교, 경기중학교, 경기고를 졸업하시고 그 광주 소속 초등학교가 광주예요. 전라도에 있는 광주. 진짜? 거기서 초등학교는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요? 그리고 경기고로 간 거니까 몰랐네. 굉장히 독특한 이력인 거예요. 공부를 엄청 잘했다고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이분이 원래 어렸을 때는 이제 아버님을 따라서 아버님이 법관이셨으니까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과정 중에 광주에서도 살았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안 중요한가? 그리고 아니 뭐 흥미롭네. 예. 서울대 법과대학을 나왔고 하버드 대학교, 캘리포니아 버클리 캠퍼스, 야 스펙 야, 죽인다. 국립 극동 국립대학교 또 명예학 박사를 받으셨죠. 뭐 하여튼 아, 이거 스펙은 최고라 치고. 최고입니다. 이분은